오늘 우리 장중에 스위스 중앙은행 SNB가 크레딧 스위스 채무 보증을 전격 발표하면서 다행히 우리 K증시에서 어젯밤에 갑자기 크레딧 스위스 부도설 막 돌고 흉했던 그 상황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큰 폭의 하락은 모면을 했습니다. 규모를 보니까 50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71조 원 정도. 요걸 한국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4대 금융그룹 중에서 우리은행이 총자산 450조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15.2%면은 한 60억 정도 되니까 그만큼을 통째로 정부가 보증해준다고 나온 거랑 마찬가지죠. 자, 모처럼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 이 컨텐츠를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 K 컨텐츠 중에 하나인 자랑스러운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 2가 공개 일주일 만에 무려 1억 2천만 시간이 넘는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서 넷플릭스 비영어권 컨텐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자랑스러운 컨텐츠라고 했지만 성과가 자랑스럽다는 거고, 그 내용은 진짜 대한민국의 정말 그 잔인하고 미개한 학폭의 실상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건데, 그거는 조금 씁쓸합니다. 하여튼 그럼 증시에서도 분명히 이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관련주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더 글로리 제작사가 화엔담 픽처스인데 이게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분 100%를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거든요. 근데 막상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는 어떠냐? 사실 이번 그 더 글로리가 송혜교 이혼 후에 첫 국내 작품이고 또 최근에 논란이 뜨고 온 학폭 관련 드라마여가지고 먼저 파트 1이 대박을 쳤고요. 또 그래서 이번 파트 2가 공개되기 전부터 그 연진아 그 어쩌고 뭐 연진아 선아 당신 생 이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 막 밈으로 짤로 막 SNS 막 도배되고 아주 그냥 난리였었잖아요. 그래서 파트 1 끝나고 파트 2 공개되는 그 인터벌이 오히려 더 큰 홍보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그놈의 마바라들 튀어나와가지고 K엔터 뭐 이제 주도주 SM이랑 하이브는 너무 손 많이 탔는데,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디어 후발주가 시세 분출한다고 여기저기 막 유튜브고 뭐고 떠들고 다니면서 마침내 지난 금요일 3월 10일자로 이 파트 2가 업로드 되는 날 맞춰가지고 주린이들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대량 매수를 했어요. 당시 주가 8만 원 넘었었는데 지금 이 기세면은 전고점 11만 원 금방 뚫는다고 다들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데도 아직도 뭐 누가 나와서 종목 추천이니 뭐 그놈의 대형 채널에서 업황이니 실적 전망이니 그딴 걸 보고 거기 나온 주식을 그제서야 주워 모은다고요? 이거 지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때도 시청률 20% 돌파하던 날 뭐 난리 났었잖아요. 스카이캐슬을 제치고 이제 모래시계 그 전설의 시청률 50% 그거 찍으러 간다고 막 또 그놈의 마바라들 막 호객행위 오지게 하니까 또 개인들만 여기 막 선동당해가지고 그 레몽레인 그 주식 영차 들어올린다 어쩌다 난리 쳤는데, 결국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시청률 20% 돌파한 그 다음 날하고 다다음 날 이틀에 걸쳐서 대주주가 주식 53만 주를 그냥 장내에서 전부 내다바이 쳐버렸잖아요. 시가로 135억 원어치를요. 그리고 나서 주가 꼬라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저께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어제 방산기업 방문 행사가 잡혔다고, 이거 뉴스창에 도배되기 딱 좋은 그런 이슈 아니냐고 제가 그저께 미리 얘기했죠. 그 방문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까지 그것까지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4.5%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만큼 그대로 빼버리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도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나올 뉴스 정도는 적어도 전날 저녁에 미리 다 파악을 해놓고 다음날 그 뉴스가 진짜로 딱 뜨면 제목이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기사 워딩 같은 게 어떤가? 톤 다운인가? 업인가? 이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최소한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즉 정보 격차와 정보 시차가 없는 환경에서 그들이랑 싸움을 해야 페어한 게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진짜 요새 금융시장은 자기 전과 자고 난 후 상황이 이렇게 정말 갑자기 천국과 지옥으로 다를 수가 없는데요. 정말 어제 우리 K증시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 잘 마무리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우리 끝나고 중국 홍콩 증시 막판에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더니만 또 저녁에 유럽 증시에서는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30% 순간 급락하면서 다른 유로존 은행들까지 동반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드디어 크레딧 스위스가 미국 SV뱅크 다음 타자로 은행 문을 닫게 되는 건가? 그럼 어제 CEO 인터뷰에서
자금 유출이 진정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또 지들끼리 막판에 야반 도주하기 전날 장롱에서 금부치 챙기고 그런 거 하려고 시간 벌기 한 거였나 이렇게 막 불안에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뉴욕 증시도 개장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로 상승 전환까지 하고 끝이 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났느냐. 사실 지금 월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난 그 SV뱅크 재물로 바치고 연준 금리 인상 캔슬시킨 거 그거 보고서 이제 마침 오늘 ECB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젯밤에 유럽도 곧단 비슷한 시도로다가 크레딧 스위스를 재물로 바치고 또 이 ECB 금리 인상도 싹둑 베어버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 참 지금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괴랄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스위스 정말 은행 이름 자체가 얼마나 크레딧하고 스위스, 신용 더하기 스위스. 그 정말 크레딧이 우리말로 신용인데 신용이 있는 데다가 스위스 하면 시계 잘 만들지 전 세계 부자들이 필수템으로 계좌 갖고 있다는 그런 스위스 은행들이 있지. 심지어 거기 스위스 은행들은 은행에 아무나 찾아가도 고객으로 안 받아준다고 막 그래서 그 크레딧 더하기 그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가 도대체 왜 이 꼴이 됐냐.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진짜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한국 이름하고 미국 이름 섞어 쓰는 그런 인간들 정말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이건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국인 존 리가 대표로 있던 메리츠 자산운용 결국 존 리가 차명 투자 의혹으로 사퇴하자마자 여기 바로 마시가면서 메리츠 계열사에서 퇴출되는 동시에 매각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 고객들은 뭐냐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크레딧 스위스도 그 한국계 빌황이라고 재작년에 파생상품으로 왕창 한번 그 난리 쳤잖아요. 그 사람한테 크레딧 스위스가 설거지 한번 제대로 당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재무 건전성이 망가졌잖아요. 하여튼 그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평소에 말할 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어쩌고 뭐 그러는데 아니 지네 국적은 미국인데 말끝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쩌고 하면서 뭘 또 팔아먹으려고 호객행위 하는데 그거를 보고 또 좋다고 막 감동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지능은 도대체 어떤 수준인지 참.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투자도 잘하고 수익도 낸다고.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거는 댓글에 보면은 뭐 애국자십니다 뭐 이런 건데 아니 대한민국이랑 한국 사람들이 싫어서 미국까지 갔는데 그거야 뭐 개인의 선택이라고 치고 근데 거기 미국에서 시민권 따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상황 보면 아시죠? 그런 모든 정말 세월과 공과 노력을 다 들여가지고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자냐고. 그냥 장사치지 그게.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시민권까지 땄으면 거기 가서 정말 그 현지 미국인들하고 경쟁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나마 한국 출신 이런 그런 위상을 드높일 생각을 안 하고 기껏 또 버릴 때는 언제고 다시 왜 또 여기 돌아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앉아있냐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여튼 바로 어제 그 크레딧 스위스가 이번에 유동성 위기 또 불거지면서 우선 작년에 자금 지원해줬던 사우디 비전 펀드한테 일단 SOS를 쳤대요. 근데 그쪽에서 야, 너 같으면 또 밑빠진 독에 물 부어주겠냐?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갑자기 패닉이 왔던 거고 그러다가 반나절 만에 곧바로 스위스 중앙은행 SNB가 그럼 우리가 그냥 유동성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말 그 억지 춘향이로 나선 거예요. 스위스 중앙은행의 이름은 정확하게 스위스 내셔널 뱅크 SNB. 여기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여기는 전통 부자들이 거래하는 스위스 은행들의 사령탑 역할이고요. 물론 이번에 스위스 최대 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이런 위상을 많이 깎아먹었지만 그래도 스위스 중앙은행은 차원이 다르죠. 일단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한 곳이고 뭐 유로화 생길 때도 전혀 거기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우리는 유로화 쓰면 우리가 손해인데 미쳤냐고 그렇게까지 그냥 밝히고 아직도 스위스 프랑을 여기는 쓰는데 이게 정말 달러 위에 달러처럼 진짜로 찐 안전자산으로 전 세계 부유층들 사이에서 통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스위스 중앙은행 벌써 몇십 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달러 경매를 실시하거든요. 아니 달러는 미국이 찍어내는데 어떻게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달러 경매를 여냐.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이랑 무제한 달러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는 그 한미 달러 스와프하고 조금 다른 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스와프 교환을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만 하면은 미국에서 달러를 철가방에 넣어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가불이 바뀐 그런 거래 형태입니다. 근데 이걸 뭐 스위스 쪽에서 엎드려 빌고 막 그래가지고 체결한 계약이라기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도 전 세계의 안전자산이 모두 모이는 스위스에서
달러를 무제한 통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게 자기들 그리고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게 맺어준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스위스 시중은행들은 여기 스위스 중앙은행 매주 수요일 달러 장터에서 달러를 막 낙찰받아가지고 자기 고객들의 달러 수요를 전부 맞춰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그 스위스 중앙은행 SNB가 이번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부족 사태에 보증인을 자처하고 나선 건데요. 이 소식이 이제 스위스 증시 마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는 뉴욕 증시의 그 크레딧 스위스 ADR물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개장 초에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순간 25%를 말아 올리면서 결국 마이너스 5%대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이게 간밤에 나스닥 지수 전체를 들어올린 재료였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주가가 2달러도 안 하는 정말 잡주 수준으로 신뢰도가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고요. 이게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주당 한 2,000원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게 싫으면 야 그래도 스위스 최대 은행 그룹인데 그런 페니스탁 이미지는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 진작에 뭐 액면 병합이든 감자든 했을 텐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죠 뭐. 하여튼 그럼 이제 크레딧 스위스 사태도 이렇게 일단락이 된 거냐,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 뒷배로 이런 위기를 완전히 탈출하느냐, 그건 아직 조금 마음을 푹 놓기는 이른 게 ECB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주요 은행들한테 크레딧 스위스 익스포저, 즉 크레딧 스위스 대출 담보나 크레딧 스위스 회사채나 기타 등등 하여간 크레딧 스위스와의 투자에서 여기 연결된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일제히 파악하려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럽중앙은행이 일단 스위스 중앙은행을 압박을 하든 뭐 설득을 하든 하여튼 서로 간에 좀 데미지를 줄이는 쪽으로 고통 분담 내지는 채권단 대표격으로 그렇게 사태 해결을 공조하고 나선 게 아닌가 의심이 들고요. 물론 스위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야말로 정말 우리 저기 서울 서쪽에 있는 독립문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기 때문에 감히 유럽중앙은행이 뭐 시킨다고 말을 듣고 뭐 그럴 위상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번 SVB 사태에 대한 미국 재무부랑 바이든 정부의 활약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도 저 정도 최소한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유럽은 미국 은행들 그 재무 건전성보다 훨씬 더 여기는 형편없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진짜 크레딧 스위스 자빠지면 이거 도미노로 연쇄 부도 위험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미국처럼 재무부가 그냥 일개 공사, 그 예보죠 우리로 치면 FDIC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야 애들 울잖아 좀 달래줘라 뭐 요딴 식으로 지시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렇게 스위스 중앙은행이 직접 라스트 리조트, 즉 최종 대부자로 나선 거죠. 뭐 자산 규모도 SVB가 275조 원인데 크레딧 스위스는 800조 원 가까이 되니까 3배나 더 크고요. 하여튼 이번에 또 이 크레딧 스위스 사태 때문에 이번에는 유럽판 살생부가 지금 나도는 그 상황인데 뭐 여기에는 병세가 정말 크레딧 스위스급으로 위중한 도이체방크,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홍콩 샹하이뱅크 HSBC, 그리고 스페인 최대 은행 산탄데르 뱅크, 뭐 하여간 전부 보면은 100년 이상 된 은행들인데 리스트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일단 골드만삭스는 다음 주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포기하고 일단 금리 동결한 채 관망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한 월가 대표 하우스죠. 근데 이 골드만삭스가 오늘은 현재 중소형 은행들이 또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고. 여기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그러면은 뭐 약간 짜증 정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은행권의 스트레스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그런 어떤 경색 내지는 충격 이 정도의 어감이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현재 미국 대출 시장을 보면은 자산 2,500억 달러 미만의 은행들이 전체 상업 및 기업 대출 시장에서 50%를 차지하고, 다음 주택 모기지는 60%,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무려 80%, 그리고 소비자 대출도 역시 45%를 이런 중소은행들이 차지한다고.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몸져 누워있는 상황을 감안하면은 자기네들은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도 이거 깎아야 된다, 얼마 깎을지는 좀 지켜보겠다, 현재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거기다 또 의미심장한 발언이 오늘 하나 있었는데, 진짜 작년부터 연준하고 인플레이션 간의 싸움을 그렇게 정말 팔 걷어붙이고 뜯어 말리려고 애썼던 일명 돈나무 누님 캐시 우드가 이번 SVB 사태가 1929년 대공황 초입 단계를 연상시킨다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성토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이 캐시 우드는 무한 매수법의 신봉자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했는지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때는 제대로 된 자산 피난처가 없었지만 지금은 가상화폐라는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 SVB 사태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바로 가상화폐계에 있어서 달러나 스위스 프랑에 해당하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또 여기다 뭐 투자를 했나? 어쨌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이게 다 연준 고금리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규제당국이 중앙집중식 검사 시스템을 잘못 운영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럼 반대로 탈중앙 플랫폼의 가상화폐만 더 돋보이게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와중에도 연준이 정말 흔들림 없는 긴축을 이어나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맨날 그놈의 주문처럼 씨부리는 게 데이터 디펜던트 이거잖아요. 즉 지표 의존적으로 우리는 그냥 수치 보고 수치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다. 우리가 뭐 뇌피셜이나 감이나 기분으로 통화정책하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지표 보고 철저하게 그 수준 보고 그거 기반해서 금리 수준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쏟아진 경제 지표들을 모두 보면은 어제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이번에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 5.4%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4.6%로 나왔어요. 전달 5.7%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선행하는 거는 뭐 이미 경제학에 나와 있는 그런 이론인데요. 일단 전달에 생산자 물가 5.7에 소비자 물가 6.4였는데 이번에 생산자 물가 4.6에 소비자 물가 6.0이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생산자 물가가 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소비자 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져가지고 한 5% 초반까지 완전히 그냥 추락을 하든가 그래야 이게 정상인데요. 근데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유동성 환경이 막 척박하고 또 크레딧 스위스의 논란,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개박살 나면서 국제 유가도 다시 70달러 밑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그럼 진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죽어서 이게 경기도 함께 죽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불안을 또 야기할 수가 있죠. 또 마침 같은 날 공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8이었는데 왜냐면 2월 달이 워낙에 뉴욕 제조업 경기 비수기니까. 근데 실제 결과가 마이너스 24.6이 나왔어요. 그리고 2월 소매 판매 역시 0.3% 감소 전망을 깨고 0.4%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일제히 정말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침체 우려 이런 지표 실망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밤새 이런 난리 버거지 속에 다음 주 FOMC 시나리오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때는 진짜 전 세계가 어떤 불안장애로 또 무슨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0.25%라도 베이비 스텝이라도 일단 금리 인상을 하긴 해야 된다는 확률이 현재 60% 겨우 턱걸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번에든 아니면 다음 5월이든 0.25% 금리 인상을 끝으로 다시 6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확률을 드디어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있습니다. 즉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시점이 올 연말 12월 달에서 바로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 6월로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앞당겨진 건데요. 근데 제 사견으로는 이거야말로 좀 정상이 아니고 지금 금리 동결과 0.25% 인상 확률이 4대 6 이 정도면 거의 지금 한계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 동결이 절반 이상 확률 넘어가는 순간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ATM 런이 또 나올까 두렵습니다. 반면 나름 연준을 잘 아는 노무라 증권은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0.25% 금리 인상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오늘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선 것처럼 결국 미국도 중앙은행인 연준이 등판을 해야 이게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 노무라 증권은 사실 SVB 사태 전까지는 CPI나 여러 가지 그 동향 경제 지표를 감안했을 때 이번 3월 22일 FOMC에서 연준이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내다봤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0.25% 금리 인하 쪽으로 빠르게 시나리오를 뒤집었는데 그 동인이 바로 은행권의 안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은행들 앞에서 골드만삭스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지금 예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여기 자산 건전성 비율을 맞추려면은 이미 내보낸 대출마저도 회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출 금리도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연준이 뭐 다음 주고 뭐고 갈 것도 없이 이번 사태만으로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올린 것만큼의 여파가 지금 현재 미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원래 금리 인상 계획이었던 0.5% 빅스텝으로 맞추는 조치를 연준이 취하려면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0.25% 인하를 해야
0.75 빼기 0.25는 0.5% 이거다. 그 소리죠. 참 실제로 SV뱅크에 이어서 시그니처 뱅크라는 중소형 은행도 지금 문을 닫았는데 그 다음 타자로 지목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오늘 스탠다드 앤 푸어스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처분받았습니다. 기존 신용등급 싱글 A-였는데 하루 만에 더블 B 플러스로 은행으로는 이제 정크 등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증 확대 노력과는 별도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자금 유출 리스크는 여전히 심각하다. 거기다가 자구책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는 거. 이게 뭐 자기들 은행은 유동성 확보라고 하는데 그게 향후 NIM, 즉 순이자 마진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악순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강등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단신인데요. 미국에서 드디어 전기차 충전소 부지 기금 마련을 위한 보조금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3년 차고요. 내년 1년을 합쳐도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0에서 52%까지 감축한다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보조금 25억 달러를 푼다고 그렇게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50만 개로 늘리는 공공사업 그거 이제 돈 받아다가 사업할 사람 신청하라고 지금 접수를 실시한 거죠. 지금 아직도 미국 부채 한도 증액이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미국 정부가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을 풉니다. 이거 그만큼 바이든 정부가 정말 친환경, 그중에서도 전기차 이거만큼은 좀 전시 효과도 크잖아요. 여기저기 막 충전소 생기고 막 충전 인프라 깔리고 막 이러면 여기 사활을 걸은 거예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민간 기업이 테슬라인데요. 2024년 내년까지 7,500대 이상의 충전 설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 다음 제너럴 모터스는 2026년까지 공공 전기차 충전기 4만 대 설치가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 포드는 내년 1월까지 이거 가장 신속하네요. 자기네 포드 전시장 1920곳 이것만이라도 일단 2개씩 포트를 갖춘 급속 충전기를 한 대 이상씩 설치하기로 고객들과의 서신에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3월 17일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인데요.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내일 정부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 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한다는 전언입니다. 일단 이거는 최근에 로또하고 뭐 복권 관련해가지고 막 주작 의심 논란 뭐 이런 거 인터넷에 막 퍼지고 있죠. 결국은 이것도 다 이제 민간으로 풀고 그러면 이제 기존 토토 뭐 이런 사업자들하고 또 이런 사행산업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 복권 그 수혜주들의 증시에 또 있죠. 다음 내일 금요일 산업부는 집단 에너지 열 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에 나섭니다. 이거 증시에 ESS랑 스마트 그리드 테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편입생으로 폐배터리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내일 미국에서는 2월분 산업 생산하고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지금 연준은 이런 어떤 교과목 진도를 성실하게 나가야 될지 아니면 비상 쪽집게 과외 진도 빼기 이런 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클 겁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우리 K증시에서는 유안타 스펙 12호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는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고맙습니다.